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라고 했잖아, 소장. 자, 소장을 잠깐 확대한 건데, 자, 소장은 안쪽에 굉장히 많은 주름들이 나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소장을 딱 자르면 안쪽에 이렇게 주름들이 있고요. 이런 주름들이 있고, 주름의 일부를 확대를 하면, 확대하면 이게 주름이라고 친다면, 이 주름 마다마다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마다마다처럼 이렇게 또 있는데, 요거 하나를 확대한 게 이거라고 보면 돼요. 융털은 주름에 있는 요 주름, 하나의 주름이 아니라 주름 마다마다 나 있는 요거 돌기가 있는데, 돌기 하나하나를 융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융털의 구조입니다. 우리 많이 봤죠? 융털 안쪽에는 이렇게 암주관이라는 게 박혀 있고요. 그 바깥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주관이라는 녀석에서는 이 녀석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암주관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저 녀석, 이 모세혈관이라는 녀석은 바로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수용성 영양소. 누가 수용성이고 누가 지용성인지만 파악하면 되죠. 대부분 다 수용성인데, 물에 잘 녹는데 지용성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수용성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방이 분해된 녀석, 지방이 분해된 녀석들은 당연히 지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추가로 비타민 A, D, E, K만 지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A, D, E, K랑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만 지용성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성에 속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비타민을 따지면 나머지 비타민은 B하고 C. 비타민 B, C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물에 잘 녹는 각종 무기염류죠. 각종 무기염류 역시 수용성입니다. 각종 무기염류들 역시 수용성. 물에 잘 녹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흡수된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흡수된 게 어디로 가는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 책의 그림이 좀 아쉽네요. 쌤이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봐봐.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자, 여기서 흡수된 영양소가 온몸으로 가려면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심장으로 가야 돼. 심장으로 가야 심장에서 뿜어서 뿌려줄 거 아니야? 그치? 심장으로 가는 경로가 둘이 좀 달라요. 심장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소장이라고 친다면, 지금 소장을 지금 본 거잖아. 소장에서 흡수된 것 중에 수용성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누굴 지나냐면은 이렇게 생긴 기관, 아까 했었던 거죠? 간을 지났다가 아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 경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약간 그런 거야. 수용성 중에 포도당 있죠, 포도당.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 수치가 확 늘어나거든? 그 포도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관이 간이야. 간에다가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막 저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한번 지났다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 첫 번째 혈관의 이름을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그래서 간문맥이라고도 부릅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간문맥이라고 하고요. 2번 혈관은 하대정맥이라고 해요. 하대정맥.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대정맥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정맥이잖아. 정맥인데 아래쪽에서 들어간다 해서 하대정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수용성 영양소가 가는 이제 경로야. 다시 정리하면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간문맥을 지나서 간으로 간다. 그다음에 하대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간다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책에서는
책에서는 그냥 간을 거쳐 심장으로 운반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간을 거쳐 심장으로 운반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지용성 영양소, 암죽관으로 흡수된 것들은, 자, 암죽관으로 흡수된 건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얘도 심장으로 가는 건 똑같거든. 심장 가는 건 똑같은데 간을 지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바로 심장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힙니다. 이걸 상대정맥이라고 해요. 상대정맥. 상대정맥을 통해서 1번 상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순간은 뭐 가슴관을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림프관. 이게 뭐냐면 이 암죽관은 어디로 연결돼 있냐면 림프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림프관은 혈관하고는 좀 다르게 이 림프액들이 돌아다니는 우리 병을 죽이는 백혈구들이 잔뜩 돌아다니는 어떤 혈관계가 따로 있거든요. 림프계라는 혈관계가 따로 있는데 근데 그 림프관을 따라서 이 지용성 영양소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가슴관을 지나서 상대정맥으로 이렇게 어쨌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경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심장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관도 빠져 있고요. 이런 정도로 이제 전체 영양소가 이동하는 경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호흡기에 산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림으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산소를 흡수하는 경로입니다. 어떤 그림이 좋을까? 자, 그려보자. 자, 먼저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산소는 코를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먼저 여기 기관과 기관지를 지나게 됩니다. 기관과 기관지. 코를 지나고 기관을 지나고 기관지를 지난다. 코와 기관과 기관지를 지나는 동안 습도와 온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습도와 온도. 밖에 있는 공기는 우리 몸에 적합하지 않은 공기일 수 있어요. 이 공기 가지고는 이제 어떤 우리 몸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과정들. 긴 경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이유가 코, 기관, 기관지라는 긴 경로를 따라서 공기가 들어오는 이유가 들어오는 동안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안쪽이 축축하게, 우리 기관과 기관지가 축축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관지를 따라서 기관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갈라졌다 해서 이름이 기관지인데, 자, 기관지가 온 폐 구석 이게 기관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다 기관지. 그러니까 폐에서 기관지만 남기면 이런 모습, 이런 가지 모습으로만 있을 거야. 근데 저 기관지마다 뭐가 달려있는 구조냐면은 공기주머니가 막 달려있는 구조야. 공기주머니가 막 걸려있는 구조를 우리는 딱 보고서 우와! 폐네. 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폐. 폐는 다시 말해서 이 기관지, 이게 기관지야. 기관지에 공기주머니들이 매달려 있는 구조가 바로 폐입니다. 이 공기주머니에,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잔뜩 들어있게 되고 그 공기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산소를 얻어가는 거야. 산소를 얻어가서 이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얻은 다음에 또 온몸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폐에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폐는 근육 구조가 아니라는 거. 심장은 근육 구조잖아. 하지만 폐는 근육 구조가 아니야. 그냥 기관지에다가 공기주머니가 딱 달려있는 거라니까. 근육이 없어. 그러므로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스스로 뛰거든요. 쿡쿡쿡 뛰거든. 하지만 폐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 그래서 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슴뼈, 갈비뼈가 있는 거고, 그래서 횡격막이 있는 겁니다. 갈비뼈와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 운동이라는 운동을 해줘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예지만 이태원 참사도 만약에 이 폐가
근육 구조였다면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잖아. 근데 우리 가슴뼈가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눌려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뒤늦게 나온 이제 방법이지만 팔짱을 끼면 된대요. 팔짱을 끼면 약간 이게 공간이 확보되잖아. 하고 그 틈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왔을 때는 좀 참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건 호흡 운동에 대한 걸 배울 건 아니에요. 근데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서 산소 공급이 이러한 방법으로 된다라는 거고, 자, 이 공기주머니를 다른 말로 폐포라고 해요. 폐포. 폐를 이루는 주머니, 포자예요. 폐에 있는 주머니라는 뜻인데,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기체 교환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은 화학적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보내는 게 확산이에요. 되게 더러운 예지만 쌤 여기서 방구를 빵 끼면은 확산돼요. 저농도로. 더러워 죽겠죠. 저농도로 확산됩니다. 똑같아요. 폐포 안에는 산소가 뒷담화나, 그지? 근데 산소가 뒷담화하는 폐포가 있는데 옆에 모세혈관은 얘한테 왜 가지? 산소를 얻으러 간 거지. 그럼 이산화탄소만 잔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어떤 기체가 많은지만 생각하면 돼. 폐포는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많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주는 거고,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폐포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 거야.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를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해요. 결국 확산은 확산인데, 분압이라는 말이 뭐냐면 산소 따로 비교하고 이산화탄소 따로 비교하는 뜻이야. 산소 누가 많아? 제요! 나 줘. 이산화탄소 누가 많아? 내가 많아. 줘. 분압, 나누어진 각각의 기체 압력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뜻으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안에, 예를 들어볼게. 이 안에 산소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산소가 100이 있고 이 안에 이산화탄소도 있어. 20이 있다 칠게요. 그리고 바깥에 모세혈관에도 이산화탄소가 100이 있고요. 산소가 20이 있다고 칠게요. 전체 기체의 양은 120 똑같습니다. 그죠? 전체, 나도 120 있어. 너도 120 있어. 기체 양이 똑같으면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이 안 돼서 바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각각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산소 따로, 이산화탄소 따로 생각하니까 넌 일로 와야 되네. 난 일로 가야 되네. 이걸 분압차의 확산이라고 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원리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체 기체 양은 같을 수 있지만 분압을 비교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폐포의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여러 개의 폐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기체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기작이야. 그냥 폐라는 덩어리가 퉁퉁 두 덩어리가 있으면은 기체 교환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안에 폐포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들이 쫙 되게 징그럽게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표면적을 확보해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표면적이죠. 표면적이 넓으면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약간 심화시킨 게 51쪽인가요? 51쪽에 그 그림이야, 봐봐. 나와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정맥혈이야. 정맥혈 기억나? 산소가 없는 혈액. 자, 우심실에서 산소를 얻어오라고 피를 보냅니다. 어디로? 폐로 보내죠. 그 피가 얘네들이야. 안녕. 1번. 나 우심실이 보냈어. 이 피들이야. 여기는 어떤 기체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겠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50이고요. 산소는 지금 40밖에 없어.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간다? 폐포에 도착했어. 현재 폐포의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폐포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은 상태야. 분압을 봐, 분압. 산소의 분압이 100에서 110입니다. 이산화탄소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죠? 비교하는 거야.
야, 산소 누가 많아? 내가 많지. 내가 줄게. 산소 주고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누가 많아? 네가 많지. 산소 이산화탄소 받는 겁니다.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네, 중요한 거. 내가 폐포야. 분압이 110이야. 내가 산소를 막 줘. 제 분압이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갈 거지? 어디까지 올라가나 봐. 100까지 올라갔죠? 그죠? 100까지 올라갔죠? 이게 200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확산이 뭐야? 확산이 뭐야?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주는 거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주는 거야. 맞죠? 쟤한테 몰빵해줄 수가 없다고. 더러운 얘기지만 방구를 꼈어. 공평하게 쫙 퍼지는 거지. 여기는 전혀 없고 저기로만 가는 거 아니잖아. 너네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야. 확산의 정의입니다. 확산은 공평하게 쫙 퍼지는 거니까 내가 100에서 110이라면 최대치가 110이야. 최대치가. 이게 110, 1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50이야. 얘가 40이야. 얘가 나한테 이산화탄소 줄 거 아니야.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최대 50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 최대 50인데 현재 여기는 40까지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겁니다. 10 정도씩 빠지고 있죠. 그래서 산소를 얻어가지고 조직세포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직세포의 조건도 볼게. 조직세포는 현재 이산화탄소가 50에서 60. 산소는 0에서 40. 산소 거의 없죠. 왜? 산소를 뭐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야? 세포들은 영양소와 함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느라고 산소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별개 산소가 들어오니까 땡큐. 산소를 엄청 공급을 받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얘가 40이고 나는 50이잖아. 50, 60이잖아. 주겠네. 이산화탄소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모습인 거죠. 자, 분압에 대한 부분하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그리고 얼마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혹시라도 봐봐. 대기 중에 있는 산소 158 체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0.3%입니다. 대기 중에 158의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하면 산소가 100까지 채워지는 모습이야. 전체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3%인데 다시 받아서 밖으로 나가겠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수치상으로 이 정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넘겨볼까요? 넘기면 이제 노폐물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할 겁니다. 1번, 2번, 3번까지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노폐물. 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노폐물들이 생겨나는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3대 영양소죠. 3대 영양소가 만드는 노폐물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3대 영양소 3마리를 끌고 와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딱 뽑아내. 에너지를 다 뽑아낸 다음에 생긴 노폐물을 정리해 볼 건데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가 CHO, 지방도 CHO입니다. 지금 암기법으로 이런 말 했어요. 탄수화물하고 지방 내가 준다 그러면 받을 거니? 네. 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그냥 반말로 해. 주! 탄수화물 주! 지방도 주! 따라해볼까? CHO란 뜻이야. 밥만 먹어도 살찐단 말 들어봤나요? 탄수화물이 밥이죠? 밥의 구성 원소하고 지방의 구성 원소가 어때요? 같아.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남은 것들은. 오케이? 쌤 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실례죠? 쌤 배는 이건 다 단백질이에요. 믿어주는 분위기인데? 자, 그럼 단백질을 내가 준다 그러면 얘도 영양소로 쓸 수 있잖아. 하지만 받을 거 안 받을 거야? 받지만. 단백질은 굉장히 촌스러운 거야. 쌤처럼 이렇게 밋밋한 몸이 요즘 대세야. 우락부락한 몸매는 굉장히 촌스러운 거야. 이해됩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촌스럽다. 기억하세요! 촌스럽다.
CHONS까지 촌스럽다라고 기억합니다. 단백질 촌스러워. 그래서 단백질한테는 뭐가 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황이 포함된 게 있어. 그래서 단백질한테만 유일하게 질소성 노폐물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노폐물로 탄수화물이 다 분해되고 남은 물질 갖다 노폐물 만들면 C하고 O가 만난 이산화탄소하고 H하고 O가 만난 물이라는 노폐물 밖에 안 만들어져. 그래서 구성 원소를 알면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야. 지방도 CH2가 똑같아. CO2하고 물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노폐물이야? 이산화탄소가 노폐물입니다. 물이 노폐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단백질은 똑같이 CO2하고 물이 나오는 건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 질소성 노폐물 N하고 H가 만나서 그 유명한 NH3가 나옵니다. 농협의 3개의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우리 그거 화장실 냄새야.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인데 되게 독성이 강해요. 독성. 이 암모니아가 몸속에 퍼지면 내 몸은 염기성으로 바뀌어서 죽습니다. 내 몸에 암모니아가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 생성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질소성 노폐물이 추가로 생겨난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요. 그래서 얘를 바로 이걸 그대로 남기면 안 되니까 대부분 암모니아의 대부분의 물질을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서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독성을 줄여주는 작업이야.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기관이 어딜까요? 간입니다. 오늘 간이 많이 등장하죠. 간이 많이 등장해. 간에서 저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독성이 별로 적은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간을 이런 말을 해요. 해독작용을 한다. 독성을 줄여준다. 해독작용한다. 술 많이 먹는 분들, 이거 되게 익숙한데, 술 많이 먹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도 간이 좀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술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해독하는데 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간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죠. 자, 어쨌든 간이 그 해독작용을 하는 녀석이라서 저 독성 물질도 간이 해독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노폐물을 버려야 돼. 어떻게 버릴까요? 아니, 다 물었고. 노폐물 중에 첫 번째 노폐물, 이산화탄소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노폐물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방법은 날숨이죠. 날숨을 통해서 버리는 거야. 우리 호흡할 때, 숨 쉴 때 노폐물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이미 노폐물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숨 쉬면서. 노폐물을 버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물이라는 노폐물은 어떻게 버릴까요? 한 2가지 방법 정도로 버릴 수 있습니다. 3가지. 3가지네. 3가지 방법으로 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오줌. 오줌을 통해서 버릴 수 있고요. 땀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고요. 3번째가 우리 숨 쉴 때 수증기 형태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날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3가지 형태로 노폐물을 버린다는 겁니다. 숨 쉴 때 노폐물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 거야. 오줌과 땀 전부 다 노폐물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이제 간에서 요소라는 물질로 바뀌면 이 요소라는 물질은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냐면 얘는 오줌을 통해서 거의 다 내보내는데 안타깝게도 땀에도 들어있어요. 땀 냄새 알아요? 땀에 쩔면 냄새 나잖아.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물이라면 냄새 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오줌이 100%라고 한다면 땀은 10% 오줌입니다. 우리 오줌을 먹으려면 안 먹잖아. 땀이 좀 흘러서 입에 들어가면 땀이네, 짭짤하네. 하지만 10% 오줌이야. 앞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세요. 맛있을 거야. 아무튼 땀 속에도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짠 성분은 나트륨 때문인 건데 어쨌든 요소도 들어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노폐물을 정리해봤고요. 책의 48쪽 맨 위에 노폐물들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고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럼 오줌을 만드는 녀석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오줌을 만드는 게 누구냐? 콩팥이죠. 자, 이 콩팥에서 오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할 겁니다. 조금 장황해요. 그러니까 지워서 설명할게요. 심장이 열일합니다. 심장에서 야, 여기 노폐물 너무 많아. 노폐물 좀 없애. 그래서 심장에서 노폐물을 노란색으로 볼게요.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이 혈액을 여기 콩팥이라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콩팥을 한번 볼까요? 콩팥. 그러니까 콩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이 콩팥인데, 자, 여기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갈라지겠죠? 갈라져서 좀 세부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혈관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야. 봐봐. 콩팥도 하나의 몸에 있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심장에서 콩팥으로 피를 빡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좀 걸러! 하면서 보내주는 거야. 걸르라는 말은 요소를 좀 걸러서 내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걸러 하면서 내보낸 혈관이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뭐가 된다? 동맥입니다. 동맥. 맞죠? 심장에서 나온 거니까 동맥이잖아. 근데 이 혈관, 큰 건 대동맥일 거고 여기 갈라진 요 동맥의 이름이 뭐냐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신동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신동맥 속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겁나 더러운 피야. 쉽게 말하면. 동맥피가 산소는 많지만 요소도 많아지는. 신동맥으로 들어가서 다 걸러져서 걸러진 것들이 이제 오줌으로 빠져나갈 건데 걸러지고 남은 피가 이렇게 걸러진 나머지 걸러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혈관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자,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다시 걸러진 피. 다시 말해서 요소가 많이 사라진 요 혈관은 그래서 신정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신정맥. 신동맥은 걸르러 들어오는 피고요. 신정맥은 걸러지고 나서의 피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 신동맥과 신정맥 중에서 어디에 요소 농도가 더 높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신동맥 속에 요소 농도가 더 높겠죠. 요소가 더 많은 거야. 걸러지고 나서 나머지 피가 신정맥이니까 얘가 걸러진 피가 되는 겁니다. 자, 걸러주는 과정을 좀 보면은 자, 저 그림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신동맥을 따라서 지금 피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신동맥을 따라 피가 이제 콩팥 안으로 들어오면 콩 모양처럼 생겨서 콩팥이고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 자, 신장은 또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주먹보다 조금 작고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있지 않고요. 약간 등 쪽에 있어요. 등 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권투할 때 복부를 가격하는 건 반칙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옆구리를 가격하면 반칙으로 칩니다. 왜냐면 신장이 파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를 가격하는 건 반칙이 아니지만 옆구리를 치는 것들은 이제 반칙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신장의 위치가 약간 뒤쪽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신장은 저거고요. 제가 하는 역할이 자, 지금 신동맥으로 들어오는 중이야. 누가? 요소를 포함한 혈액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소를 포함한 혈액이 신동맥으로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자, 들어온 혈관이 갈라졌다가 가운데서 막 꼬여. 엄청 꼬여. 꼬이고 여기서 되게 좁게 나갑니다. 봐봐. 넓게 들어왔다가 좁게 나가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압력이 발생해요. 커다랗게 뻑 들어왔는데 뒤가 좁잖아.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압력 때문에 여기서 아주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1번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저 모세혈관을, 작은 모세혈관을 빠져나옵니다.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와요. 당연히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거르고 싶은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요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여과가 일어날 거고요. 여과가 일어난 물질을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이 물질을 받아줍니다. 이 주머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먼 주머니라고 해요. 보먼 주머니. 여기 꼬인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 꼬인 구조물을 바로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라고 하고요. 이 주머니를 보먼 주머니라고 해요. 보먼 주머니.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납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이 보먼 주머니는 이렇게 안쪽으로, 저쪽 콩팥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관의 이름은 또 아주 가느다란 오줌관, 세뇨관이라고 불러집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된 게 세뇨관을 지나가면서 세뇨관은 또 이렇게 각종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감싸져 있거든요. 여기가 연결된 거야. 모세혈관 감싸져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이제 아까 덜 걸러진 것들은 다시 일로 넣기도 하고요.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분비, 재흡수라고 해요. 분비는 다시 아까 다 못 여과시킨 것들을 다시 더 넣어주는 과정이고요.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는 과정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여과, 분비,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건 더 많이 버려서 이 안에 노폐물들이 잔뜩 있게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생긴 깔때기 모양의 어떤 관에 모인 다음에 이 깔때기에서 어떤 관을 따라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것이 이제 방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그리면은 이렇게 세부적 구조인데, 잘 매치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까지는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콩팥의 바깥쪽이야. 이걸 겉질이라고 해. 콩팥의 겉질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안쪽에 여기 겉질이 여기야. 여기 겉질이 여기 말하는 거고요. 이 안쪽을 속질이라고 해요. 이 속질입니다. 속질. 콩팥의 바깥쪽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좀 더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이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걸러내주는 역할들을 하는 하나의 단위체다. 하나의 단위체라 그래서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1번, 2번, 3번을 합쳐서 이거를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 그래서 이 콩팥 안에는 그래서 네프론이 몇 개이냐? 이 네프론이 1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하나의 단위체 있죠? 저런 것들이 여기가 촘촘하게 땅땅 박혀있다 생각하면 돼요. 네프론들이 한 100만 개씩 쫙 박혀있는 구조가 콩팥의 구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이 연결된 이 관들이 가운데 모이는데 그 모이는 곳이 여기야.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광으로 내려가는 관입니다. 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관은 오줌관이라고 말해요. 오줌관을 통해서 이제 걸러진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큰 구조는 이래요. 자, 저기 신동맥을 따라 들어온 게 사구체에서 여과가 일어난 다음에 보먼 주머니에 들어가서 보먼 주머니에 들어간 것들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건 더 넣어줘가지고 진정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걸러진 액체를 원료라고 해요. 원료라고 해서
여과가 일어나서 이제 오줌의 근원이 되는 녀석에서 이름이 원료라고 하는데 이 원료를 다시 분비 제곱수를 통해서 진정한 오줌으로 만들죠. 이제 여기 오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줌과 이제 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줌관에서 같은 거죠. 오줌관입니다. 자, 또 하나 1번과 2번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야, 여기서 여과가 일어나! 여과가 일어나는 걸 발견한 사람이 말피기란 사람이야. 말피기가 발견한 작은 물체, 소체. 말피기소체라고도 부릅니다. 말피기소체. 사구치하고 공원주머니만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말피기소체야 신장의 겉질에 말피기소체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프론, 말피기소체 이 용어들이 별거 아니란 얘기야. 이것들을 그냥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 말피기소체는 저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는 알겠고요. 구조는 알겠고 이제 시간이 구조는 알겠고 그럼 구조는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좀 볼게요. 여과가 일어나는 물질은 되게 조그만 물질은 다 여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따라 온 녀석 중에서 당연히 요소도 여과가 될 거고 물도 여과되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등 다 여과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여과돼서 여길 빠져나가면 오줌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병에 걸릴 거 아니야. 무슨 병? 당뇨병. 그죠? 그래서 포도당이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제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100% 다시 제흡수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100% 제흡수하는 과정은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굳이 빨아들여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다시 100% 제흡수를 하게 되고요. 필요 없는 물질들은 더 이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여기 오줌 속에는 요소의 농도는 더 진해질 거고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없을 것이겠죠. 그리고 여과될 수 없는 물질도 중요해요. 여과될 수 없는 물질은 커다란 물질은 여과가 안 되겠죠. 첫 번째, 단백질, 적혈구 이런 것들은 여과가 될 수 없겠죠. 만약에 오줌을 놨는데 오줌이 빨간 피가 나와. 무슨 말이야? 여과가 된 거야. 적혈구가. 적혈구가 여과가 됐다는 말은 여기에 파손, 여기에 어떤 염증, 여기 어떤 무슨 뭐랄까 잘못된 거죠. 이거 이렇게 부서지거나 그렇게 된 거죠. 권투하다가 옆구리를 맞아가지고 신장이 파열됐거나 그러면 피오줌을 살 수 있어요. 내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온다.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거니까 꼭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도 이제 왜냐면 여과라는 건 커다란 물질은 안 되는데 커다란 물질 중에 하나가 적혈구 여과되면 안 되는데 여과가 됐다는 뜻이야. 빨간 피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가 파손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말피기 소체 쪽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선생님 저 네프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과충들이라면 해야 돼요. 지금 저 말피기 소체 검사 좀 할게요. 안 그렇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병원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복습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배설계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통합적 작용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좀 보고서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했다. 자, 이 실험 먼저 볼게요. 이 실험은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확인하기. 오줌의 BTB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생콩즙을 넣고 오줌의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 자, BTB 용액은 생콩즙 속에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고요. 그게 요소를 분해시켜요. 그러면 암모니아로 변화됩니다. 다시. 봐봐. 그러니까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생콩즙 속에는 유레이스라는 게 있어서 다시 요소를 암모니아로 돌려보내는 작용을 한 제가 핵심이야.
쟤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겨나니까 무슨 성으로 바뀐다? 다시 염기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염기성으로. BTB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면 파란색이 되거든요. 파란색. 그래서 BTB 용액이 원래 집어넣었을 때 노란색이었다면, 일단 노란색이란다. 처음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BTB 용액은 중성하고 만나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었다가 유레이스 때문에 자꾸 염기성으로 바뀌어가니까 색깔이 푸른색 계통으로 변해가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 안에 요소가 들어있구나라는 겁니다.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면 색깔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지.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구나를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B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요. 유레이스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분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같은 탐구 다른 성 마찬가지이고요. 마지막. 자, 이거는 별거 없고요. 우리 오늘 제목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잖아.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양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해. 영양소를 얻으려면 소화계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소화계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낼 수가 없지. 두 번째, 소화계는 열심히 일해서 영양소를 줬어. 그걸 태우려면 산소 필요하죠. 산소 얻으려면 누가 일해야 돼? 호흡계가 일해야 되죠. 호흡계도 일을 안 하면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에너지 얻을 수 없죠. 호흡계도 파워하면 안 돼. 호흡계도 중요해. 그래서 호흡계하고 소화계가 다 열심히 일해서 영양소랑 산소를 확보했어. 근데 이걸 온몸으로 날라줄 심장이 일을 안 해. 온몸으로 날릴 수가 없죠. 꽝이잖아. 그죠? 그래서 순환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순환계도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세포한테 다 공급해서 에너지 만들었어. 만들면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노폐물을 걸러줄 이 배설계가 또 일을 안 해. 어떻게 해요?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죽죠. 그죠? 또 꽝이야. 그죠? 그래서 모든 기관계가 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죠? 다 중요해. 하나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돼. 그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내용을 뒷담화하는데 문제풀이는 하나밖에 없죠. 50쪽의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자.